안녕하세요. 저는 뒤틀린 한국 의료라는 책의 저자이자 시사인이라는 시사주간지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연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뒤틀린 한국 의료는 2024년 8월에 출간된 책인데요.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에 한국 사회를 블랙홀처럼 집어삼켰던 이슈가 있죠. 바로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2024년 2월 초에 정부는 2025년 입학부터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사회는 크게 반발을 했고,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을,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거의 1년 6개월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8월이라는 이 책이 나왔던 출간 시기는 보건의료 문제가 한국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 책을 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이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 뒤틀린 한국의료라는 타이틀 못지않게 부제로 붙어 있는 의대 정원 넘어 진짜 보건의료 문제 취재기 일 것 같아요. 이 책은 의대 정원 확대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는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점차 심화되고 있었던 한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위기를 기자의 시선으로 다룬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파란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저는 2015년에 시사인에 입사를 하고 기자로 일을 하다가 2025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건의료 쪽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쭉 지속돼서 그 취재를 줄곧 해왔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면서 일단 코로나19 취재는 일단락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되게 공교롭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2022년 연말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이슈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큰 대학의 소아과에서 아이들의 응급진료와 입원 진료가 중단이 된다. 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전 정권에서 추진되었던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개혁을 하겠다는 선언이 연말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023년 내내 응급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 기사가 줄을 잇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려면 무슨 명품을 구입하듯이 오픈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의 소아과 오픈런이 사회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수억을 제시해도 서울에서건 지역에서건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의사 구인난도 빈번한 기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사주간지 기자로서 제가 했던 일들은 사실은 그런 사건들의 특종을 쓰거나 일보를 쓰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들의 뒤를 쫓는 일을 했던 건데요.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개인의 부주의와 아니란만을 탓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은 없는지, 제도와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이 문제가 언제 어디에서 싹트게 되었는지를 추적해서 기사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건의료계 문제들을 취재를 거듭하면서 제가 계속 거듭하면서 했던 생각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보통 꼬여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의료 문제들의 속성이 마치 양파까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취재 시작 단계에서 어떤 예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예상들이 번번이 깨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급실 뺑뺑이 사건,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 여기저기를 헤매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기사화되면은 전 사회적 시선은 응급실에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이 부족한가? 아니면 병상이 부족한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부족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응급실의 수용력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응급실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적절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오답 주변을 맴돌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그건 응급실에 들어간 환자가 사실 응급실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연계가 돼야 하는 배후 진료 과목들의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응급실은
말 그대로 응급하게 대중적인 치료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증의 응급 환자라면은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그 환자를 보고 퇴원을 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응급 환자들은 조금 더 심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응급의학과에서 처치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펴봐도 어디가 찢어졌다라고 하면은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의학과 환자가 보지를 못하고 그 뒤에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최종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증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25년 초에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중증 외상센터라는 드라마가 있죠. 여기에서는 천재적인 의사 한 명이랑 레지던트 둘이서 모든 환자를 다 해결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드라마에 나오는 만화 같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락해서 여러 군데의 부상을 입은 다발성 외상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응급실 의사 혼자서 볼 수 없습니다. 골절을 당했을 테니까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내부의 장기가 손상됐을 수 있으니 외과 의사도 있어야 되고요. 머리를 다쳤으면은 신경외과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머리를 다치면은 코나 귀, 목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비인후과 의사도 필요하고요. 내부 장기 중에서도 심장이나 폐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흉부외과 의사가 필요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자살 시도로 의심된다라고 하면 정신의학과 협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 부위를 발견하기 위해서 영상의학과 의사도 필요하고, 또 수술을 위한 마취과 의사도 필요하게 되죠. 이처럼 응급실을 찾는 중증 환자들은 여러 가지 과들의 협진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주요한 필수 과목의 의사들을 충분히 확충하지 못하는 실정이 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시간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뇌래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항상 있다고 해도 밤에 야간 당직을 쓰거나 주말에 채우는 의사들을 다 확보하기에는 이미 그 수가 많이 부족해진 것이죠. 그래서 의료 취약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던 응급의료 공백이 지역 대도시를 거쳐서 2023년 무렵에는 서울에서도 예산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인 이슈로 그렇게 부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내렸던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라는 해법은 바로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라는 정책이 갑툭튀, 그러니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은 아니에요. 2024년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기 이전에 2023년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번에 걸쳐서 이 사안을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정말 실효성이 있고 내실이 있었느냐, 그것은 별개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요. 하지만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를 늘려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사회적으로도 형성돼 있었고 어느 정도 의료계에서도 수용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들었던 바로는 의사 집단 내에서도 400에서 500명 선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사실은 의사 정원을 늘린다라는 자체보다는 2,000명, 그러니까 3,058명이었던 정원을 무려 65% 증가해서 2,000명이나 늘린다라는 그 숫자가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의사가 부족한가? 이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사실 수년째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자주 드는 예시가 OECD 평균과의 비교이죠. 그래서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86명인데 한국은 2.66명으로 최하위권이고 사실 한의사 수를 빼면 2.1명 정도로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 수치가 주로 근거로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수치가 참고할 만은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의료 제도라는 건 각 사회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고유하게 발전되어 온 경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OECD 비교보다는 바로 이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의사 수는 크게 보면
1990년대 중반에 3,000명대로 늘어난 다음에 1990년대 중반에 가천대, 성균관대 의대 같은 9개 의대가 새로 증설이 되고 그러면서 41개가 되면서 2,850명 수준에서 3,000명대로 늘어난 다음에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그 정책이 있기 전까지 거의 3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이에 한국 의료시장의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요. 1994년에 한국에서 쓰는 한국의 의료비에 총 지출하는 비용이 13조 원, 그러니까 전체 GDP의 3.4%였습니다. 이것이 2022년에는 209조 원, 30년 사이에 16배로 늘게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로 높아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의료시장은 몸집을 16배 불리는 동안 의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수 공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양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으로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30년 동안 한국의 의료시장은 매우 고도화된 산업이 되었습니다. 일단 환자 1인당 투입되는 의료량을 살펴보아도 맨파워가 다르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 말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가 2박 3일 입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 대학 의대 교수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거든요. 레지던트들이 주로 이 환자를 케어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 2박 3일간 항암 치료를 하는 환자에게 투입되는 진료, 간호 노동량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료인 1인당 제공하는 노동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전공의법이 개정이 되어서 전공의들이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80시간으로, 이것도 사실은 많죠. 80시간으로 제한이 되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일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줄어들었고, 또 의료인들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됨에 따라 1인당 일할 수 있는 노동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양적으로는 의료산업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투입돼야 되는 의료 인력의 질적인 수준은 더 높아졌죠. 그런데 30년 동안 의료 인력 공급 수준은 그대로에 머물고 있다면 당연히 어딘가에서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여기저기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고 마치 동해안 명태처럼 의사가 희귀해지고 또 80대 의사 선생님들까지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요에 비해서 의사 공급이 적다라는 부분은 의사 소득에서도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그래프는 주요 국가별 평균 노동자 임금 대비 의사 소득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봉지기관, 개원의관 간의 노동자 임금 대비 의사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지역에서 제시하는 연봉 수준도 수도권이나 서울을 웃돌게 된 지는 이미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워낙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 이런 금전적인 요인으로 지역에서 의사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물론 우리가 의사가 부족하긴 하지만 의사 수를 2,000명 늘리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될까요? 지금 기사로 접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점점 더 체감을 하게 되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공백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늘릴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니까 사실 의료개혁이 정말 어렵고 까다로운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뒤틀린 한국의료라는 책에서는 의사수 늘리기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의료개혁 위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지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